항상 그 준비한 내용을 하기 앞서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까먹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제가 처음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를 보시고 준비한 내용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경기의 큰 흐름, 이 빅픽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회복하고 상승 요 두 가지 영역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상승이 가장 강하고요. 반대로 둔화하고 하강하는 요 오렌지색 그리고 빨간색 영역에서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면은 지금 영역이 회복 영역인가 아니면 상승 영역, 요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를 일단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경기 흐름은 뭘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국가별로 공공기관에서 경제지표를 발표하거든요. 이걸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는 것도 바로 이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나 영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과 상승의 영역에 들어서 있다, 이런 시점이라면은 일단 우리는 주식을 투자해도 되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제가 성장하는 산업과 침체하는 산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지금 상황을 예로 들면 K자형 회복이 산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K자 회복이죠. 회복되는 종목과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기술, 그리고 리테일이죠. 소매 판매라든가 뭐 유통 이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이런 쪽은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둔화되는 쪽, 여행, 뭐 엔터테인먼트 쪽, 그리고 접객업, 대면업부터 해가지고 음식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영업은 지금 죽어나가고, 이제 테크라든가 혹시나 뭐 소매 유통, 뭐 정보통신 이런 쪽은 상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산업에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재수없으면 이제 10년째 불황인 조선산업 있죠. 이런 것처럼 한번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그냥 골로 갑니다. 아니면은 상당한 기간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제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 죽어가는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산업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지금 잘 나가는 산업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시점이 상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며칠 전 영상인데 여기서 페이스북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SNS 관련, 그러니까 IT 산업 관련해서 성장성이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산업을 고르고 그 안에 속한 기업들을 고르면 되는 거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될 시기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는 지금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를 지금 모니터링을 해드릴 겁니다. 그림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뭘 의미하고 또 어떤 전망을 내려야 될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주식시장이 뭐 곧 몇 년 내에 폭락하겠다, 이걸 맞추는데 거의 한 70% 확률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이 매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먼저 장단기 금리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장단기 금리차는 만기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만기 2년물의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어떤 원리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그림은 국채금리의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냐, 이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했던 그 역사적 원인들, 그리고 그 시기들을 나타낸 표입니다. 그림을 못 보고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 설명을 지금 해드리면, 그림의 맨 왼쪽에 1980년대에는 뉴욕의 해양은행 파상 사건으로 인한 공황이 있었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IT 버블이 붕괴하면서 역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또 2007년 가장 최근에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이 순서대로 표시되고 있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폭락 이전에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번 일단 크게 올라주고 그러다가 오히려 또 떨어지거나,
그러고 난 후에 주식시장에 폭락이 왔던 적이 많다는 겁니다. 저축대부조 파산 사태 때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한번 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IT버블 붕괴 전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때쯤에 이렇게 한번 왔고, 역시나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건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발생을 합니다. 역시나 코로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경기가 이렇게 회복하고 상승하는 요 영역을 거치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역시나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국채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은 이제 특정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시장을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과 같은 이런 월가의 영웅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글로벌 기관과 헤지 펀드들과 주식시장에서 그냥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 중에서 과거 역사적으로 과열의 구간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제 재빨리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옮겨가고 이랬던 스마트머니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뭐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미국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와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국채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시점이 되면은 이게 스마트머니들은 서서히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고요,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해가지고 금융위기 이후 전에 보시면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라든가 아니면 3개월물, 이게 미연준 기준금리죠. 금리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1%도 안 되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국채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같다, 아니면 기준금리를 놓고 보는 요 시중 은행 예금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 그러면 위험하게 주식을 안 하죠. 그냥 국채 투자하거나 예금 넣는 게 더 나아지는 거죠. 자, 그 시점부터 스마트머니들이 주식을 전부 팔고 채권으로 넘어왔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요 시점이에요. 그럼 이런 사실들을 기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또 뛰어난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닐 텐데, 다들 왜 2008년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고 그 이전의 위기들을 왜 하나도 피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을 되돌려서 2006년으로 가보면 됩니다. 이때 스마트머니들은 그림처럼 요 시점에 당연히 서서히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때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었고 1년 동안 14,0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알아서 이때부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했다, 이렇게 치고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그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주식을 서서히 매도하죠. 그리고 채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을 보유했던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의 한 1년 또는 1년 반 동안 계속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주식을 팔았을까? 자, 이러다가 아주 폭락도 안 오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폭락은 언제 온다는 거냐? 이러면서 원망과 후회를 굉장히 반복을 해요. 그래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거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얼마 수익을 봤을 텐데 내가 조금씩 계속 옮겨오는 바람에 수익률이 좀 낮아졌지 않냐?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요 시점 있죠. 2007년 하반기쯤에 채권 가지고 있던 거 조금씩 모아왔던 거 전부 다 주식을 그냥 풀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반토막으로 폭락을 맞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중에서 실제로 지난 2006년도 요 시기쯤 있죠.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던 이런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운용사나 자문사 이런 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고객이 전부 이탈해 가면서 망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파는 시점은 폭락이 오기 바로 직전 또는 한두 달 전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수수료를 주면서 투자하고 있는 운영사나 아니면 자문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했는데 얘네들이 주식을 팔았어요. 2006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팔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뭐 현금을 마련하네 어쩌네 막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요. 그것도 뭐 과연 40% 가까이 쫙 오른다.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두세 달만 지나면은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한 6개월이면 싹 다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빅픽처를 보고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스마트머니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말을 아직도 또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팩트로 한번 폭격을 해드리면 이 뉴스가 바로 2008년 1월 10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거의 최고 꼭지점이죠. 예, 거의 금융위기의 상투에서 개인들의 가계자산이 주식펀드가 거의 50%가 넘어간다. 이런 뉴스 기사가 실제로 나왔죠.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역시나 2008년 1월 11일 거의 뭐 상투죠. 최고점에서 개인 투자자의 70%가 2007년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2008년에도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뉴스 기사가 딱 뜹니다. 자, 스마트머니들이 이제 서서히 얘네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이동해 나가는 요 시점쯤에 누군가는 사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에 손바뀜이 일어날 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2006년처럼 항상 최고 과열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이동되는 게 포착되고 우리도 이동을 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다. 과거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제지표를 보고 서서히 수익난 자산들을 채권이나 현금 등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리스크 관리 작업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 후에 지난 2006년, 2008년 요 자료를 보면서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뭐 스마트머니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이렇게 서서히 주식을 이렇게 매도해 가면은 그러면 이제 폭락이 오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다 시간 지나간 거 보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만약에 현실이 다시 한번 돌아오잖아요. 그럼 사실 불가능한 분들이 거의 90% 이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주식시장이 한창 열광의 도가니탕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폭락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 그뿐만 아니라 소비, 설비 투자, 제조업 지수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열광하는 것과 다르게 만약에 이런 지표들이 전부 악화되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리스크 관리 좀 들어갑시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하겠죠. 물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해를 잘 하고 계신 분은 주식을 당장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구간은 맞지만 또 급락의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제 수익난 것들을 서서히 채권이나 현금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역시나 열심히 보면서 이렇게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전혀 이해도 하지 하는 분들이 분명 더 많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듣자마자 리스크 관리하라 했지 이러면서 주식을 다 갖다 팔아치우죠. 그리고 주식 다 팔았는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냐, 폭락은 언제 오냐 하면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겠죠. 아니면은 지난번에 리스크 관리하라 그러더니 주식시장 계속 오르는데 틀렸네 이런 진짜 황당한 소리를 하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호황에 따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죠. 그럴 때 만기가 긴 장기 국채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은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점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좀 더 재빠르게 장기 국채를 먼저 매도를 하겠죠.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는 장기 국채의 가격 하락폭이 더 빠르고요. 그에 따라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반면에 이제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더 느리게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없죠. 이제 스마트머니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상승률이 쭉 둔화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역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데, 현재 이제 장단기 금리차의 급등의 원인은 뭐냐면은 장기 채권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미래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장기 국채를 매도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미 연준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만기에 단기 국채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과 같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렇게 크게 급등하면서 최근에 주시장이 자꾸 하락이 발생하고 조정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까지 알았다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주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 주시장이 하락한 원인이 바로 지금처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벌써 1.41%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주시장이 계속 하락을 한다거나 더 깊은 조정이 온다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회복하던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트레이더들이 국채 매도를 지속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자, 아니죠. 못합니다. 증시 하락과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요, 미 연준은 저금리와 돈풀기를 지속하겠다는 이런 립 서비스를 계속해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전일에도 미 연준의 파월이 인플레 목표 달성에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저금리 장기 동결을 시사하면서 그러면서 주시장이 급등을 해왔죠. 자, 이런 립 서비스를 계속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더들도 자, 이러다가 내가 장기 국채 너무 빨리 매도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채권을 다시 매수할 수 있죠.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했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주시장이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특이점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말 나오니까 주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원래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올라가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주시장과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죠. 이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국채 트레이더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연중에 파월 의장이 뭐 아무리 립 서비스 정도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라든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시나 기대감으로 그냥 오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지속한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지금은 올랐지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하면서 이게 불안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국채 트레이더들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분명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뭐 인플레 목표에 3년 걸릴 수도 있고 장기 저금리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미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채 금리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릴까요? 그래서 우리 주시장을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기준금리를 선행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GDP 갭이라는 게 있어요. 다수 전문가들은 이 그림처럼 GDP 갭이 올해 한 3분기쯤이면 2021년 3분기쯤이면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트레이더들이 이거에 대비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빠르게 장기 국채를 매도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연준의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GDP 갭이라는 거는 아웃풋 갭이라고도 부르고요,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 GDP는 그냥 현재의 GDP입니다. 그리고 잠재 GDP는 그러니까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 동원했을 때 그 최대한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의 GDP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실질 GDP에서 맥시멈의 GDP를 뺀 값이 플러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총 동원 수준의 GDP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잠재 GDP를 훨씬 더 뛰어넘는 과도한 생산, 그러니까 뭐 과도한 경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기가 과열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도 괜찮은 시점이고요. 반대로 지금 그림처럼 GDP 갭이 요 마이너스 상태라는 말은 아직도 총 동원 가능한 GDP 대비해서 실질 현재 GDP가 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서 충분히 돈을 더 풀어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GDP 갭의 상부에 있으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시점, 하부에 있으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시점, 이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국채 트레이더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2021년 3분기쯤에 분명히 GDP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만약에 그때 때를 잘못 놓치게 되면은 슈퍼 인플레이션,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그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리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토지라든가 주택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국제 투자자들은 요 시점쯤에 연준이 아무리 립서비스를 해도 2021년 한 3월쯤에는 뭐 테이퍼링 정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미 연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같이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흔드는 이런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지난 2013년 요 테이퍼링 당시와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2012년 뭐 말부터 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죠. 그래서 1.5에서 한 3%까지 갔는데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이렇게 뭐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에 추세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준비를 좀 해둬야 되고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흐름도 2014년과 좀 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 2021년에는 2020년이죠. 작년처럼 폭등장보다는 채권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등락폭이 상당히 큰 상태가 유지되다가 결국은 테이퍼링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 주시장의 조정이 한번 올 거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2013년 이후와 같은 이런 주시장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분은 또 맨날 하는 소리 같이 들리고 뭐 지겹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만약에 모니터링을 빼먹고 이제 계속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 변화를 추적 관찰하고 장단기 금리 차를 관찰하고 기관들이 내놓는 뭐 GDP 갭 전망과 뭐 경제 전망 자료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기준금리가 언제쯤 인상할 거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걸 계속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적으로 주시장이 어떤 그림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13년과 비슷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2013년처럼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나마 우리가 적중률 높은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상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그럼 이제 폭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포착되기라고 또 한다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된 방식으로 계속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